지난 시간까지는 상수도에 관해서 설명을 길게 했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이번 학기 끝날 때까지 환경시스템공학에 관해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그 내용이 하수 처리에 관한 시스템에 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하수도 일반에 관한 첫 번째 시간으로서 우선 그 교재는 도서관에 가면 책이 있습니다. 이 이외에 여러 가지 제목, 폐수처리공학 또는 하수처리공학에 관한 책들이 나와 있는데 이 책은 5판이 나오기 전에 다섯 번째, 그러니까 네 번째 에디션으로, fourth 에디션으로 나온 이 책을 번역한 내용입니다. 폐수처리 공학에 관해서 장황하게 거의 한 900페이지 이상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좀 어려운 내용도 있고 때로는 반복되는 내용도 있지만 거의 교과서의 진본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하수도 일반이라고 하는 것은 waste water treatment인데 하수도를 처리를 하는 하수도라는 것은 물이 지나가는데 쓰지 못하는 물, 결국 이제 웨이스트 워터에 지나가는 길에서 발생된 것에서부터 최종적으로 처리가 되어서 공공수역으로 나가는 데까지 의 모든 과정을 설명을 하기 때문에 내용이 상당히 좀 장대하고 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하수도를 처리를 하게 된 그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공공수역에 많은 하수를 버리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들에게 돌아온 것이 수인성 전염병하고 이런 것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 하수를 처리해야 되겠다. 고 해서 만든 것이 사실은 이와 같은 수어라 그럽니다. 이런 이와 같은 형태의 파이프를 연결해 가지고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모으는데 기후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비가 오지 않을 때 비강우시 during dry weather에서 는 보다시피 이 파이프가 공공수역으로 나 있긴 합니다. 그런데 발생된 전체 하수는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파이프를 이렇게 묻어둔 상태로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비강우시, 건기시입니다. 이제 강우시에는 그럼 어떻게 운용이 되느냐 하면 일단은 이 주변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그 비가 내리는 처마에서 내려오거나 포장된 도로나 이런 데서 물이 모여서 이 하수관으로 또는 이 물을 그러니까 이 가정으로 다시 넘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파이프에 들어있는 물들이 전부 공공수역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CSO라 그럽니다. Combined Sewer Overflow라 그래서 이게 뒤에 분류가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비가 올 때는 이 주변, 도시 주변에 포장된 주변에 있는 물과 더불어 가정에서 또는 공장에서 만들어진 이 폐수가 같은 파이프로 연결이 된 상태에서 하수처리장으로 갑니다. 근데 결국은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전부 다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용량이 하수처리장에서 용량 처리할 수 있는 용량보다 더 많은 양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 이 일부 하수는 처리되지 않은 하수가 하천이나 공공수역으로 유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강우시와 강우시에서의 이 파이프의 역할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서 보면 여기 보면 이 파이프에 볼록하게 솟아있는 뭐가 하나 보입니다. 그 말은 이 높이 이하일 때는 평상시 특히 평상시에 이 하수들은 전부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비가 올 때도 굉장히 많이 올 때를 제외한 일부 우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높이보다 이 잠겨 있는 높이보다 더 낮으면 전부 역시 하수처리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용량이 높을 때는 하수처리장으로 많은 양이 가고 일부가 공공수역, 특히 하천이나 저수지로 유입이 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우호수 함유식 하수도 하고 우오수 분류식 하수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오수라는 것은 우수와 오수 이런 뜻입니다. 함유식이라는 것은 합해져서 흐르는 하수도, 따로 떨어져서 흐르는 하수도 이런 뜻입니다. 우오수 함유식 하수도와 우오수 분류식 하수도. 우리나라에도 하수도가 처음 도입된 것이 1976년 서울 이제 중랑하수처리장에서 우호수 함유식 하수도가 제일 먼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40년 이상이 지났는데 실제로 제일 처음에 했던 것은 아까 본 대로 아까 이 그림에서 본 대로 그 그림과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댐이 아니라 이 오버플로우 되는 양보다 더 적을 때는 이 하수가 어디로 가냐면 하수처리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드라이 웨더에 따른 이 하수가 충분히 하수처리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Combined Sewer Overflow라고 해서 CSO라 그럽니다. 그럼 비가 올 때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 아까 본 대로 이 도시에 포장된 면적에 비가 내렸을 때 그 비가 내린 양만큼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 파이프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댐이라고 해는 볼록 튀어나와 있는 이 턱을 넘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공공수역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CSO라 그럽니다. 수어 오버플로우 시스템. 그러니까 이게 하수도 시스템의 아주 오래된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SSO라는 것은 뭐냐면 Sanitary Sewer Overflow라 그래서 이 분류식입니다. 어떤 하수도 이 관은 하수만 흐르도록 되어 있고 어떤 관은 비가 오면 빗물만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혼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Sanitary Sewer Overflow라 그래서 비가 올 때는 이 천정에서 그러니까 지붕에서 흘러내리는 빗물 또는 도로에서 흘러내리는 빗물 이런 것은 곧바로 오버플로우가 되면서 공공하수처리장이 공공수역으로 나가게 되고 하수는 늘 365일 하수만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모으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면 결국은 굉장히 높이가 높습니다. 약 한 2m 원형관인데 콘크리트 관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휴문관이라 그러는데 휴이라는 사람이 발명했다고 해서 이제 휴문관이라 그럽니다. 이것을 이제 땅 밑에다가 묻고 그 다음에 이제 땅에 흙을 덮어 씌우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럼 이 파이프가 이거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파이프를 씁니다. 이런 파이프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관이기 때문에 쉽게 부서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 철근을 넣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 사이사이에서 힘이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 파이프가 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PVC 파이프를 많이 씁니다. 아까 봤던 것이 콘크리트 관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관을 많이 쓰고, 거기다가 원형관보다는 파형, 그러니까 물결무늬 파형의 플라스틱 관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랬을 때 과연 이것이 그러면 부서지지 않고 잘 견디느냐 하면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노후된 그런 파이프관이고, 어떤 것은 차량이나 이런 무거운 것들이 또는 동결에 의해서 파이프가 깨지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로봇을 사용해 가지고 수호 파이프를 조사를 하고 보수를 합니다. 이 보수를 하는 방법이 주로 플라스틱으로 코팅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관을 통해서 흐르는 물들은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관이라는 것이 여기에 아까 본 대로 이거는 컴바인드 수호 파이프가 아니고 따로 이제 관을 묻습니다. 이게 이제 비가 올 때는 빗물만 우수만 공공수역으로 나가고, 이 빨갛게 표시된 것은 이 빨간 표시들은 이제 하수, 그러니까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 하수만 흐르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위생관이라고 되죠. 세니터리 수어가 붉게 되어 있는 이렇게 가정으로부터 공동주택으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서 어디로 가냐면 이것이 우리 전체 하수처리장이라 그럽니다. 이 전체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하수도라고 합니다. 하수가 흐르는 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들어오면 이 하수가 실제로 물만 들어오는 곳이 아니라 찌꺼기도 꽤나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찌꺼기를 제거하는 챔버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그릿 챔버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게 왜 그럼 이거부터 먼저 하느냐 하면 뒤에 나오겠지만 이 하수에 포함된 물질들이 거의 대부분이 유기물질 또는 물에 녹는 물질들이 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 가장 저렴한 방법이 미생물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찌꺼기 중에 큰 찌꺼기는 그릿 챔버에서 모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프라이머리 트리트먼트 탱크라 그래서 1차 침전조, 1차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미생물이 먹기에는 너무 덩어리가 크고, 또는 미생물이 먹기에는 분자량이 너무 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잘게 부숴야 되고, 이럴 경우에는 1차 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는데 주로 침전을 많이 시킵니다. 침전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뭘 하냐면 미생물이 이 하수 속에 들어있는 유기물질을 처리를 하는, 그야말로 생물학적 처리를 하는 에레이션 탱크, 폭기조로 유입이 됩니다. 그럼 이 폭기조에서 주된 유기물질이 없어지게 됩니다. 화학식은 나중에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나면 미생물이 할 일을 다 했습니다.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일부는 버리고 일부는 다시 돌려서 이 폭기조로 다시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침전조에 미생물을 일부 가라앉힙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고형물은 다시 폭기조로 돌아가서 일을 하고 일부는 처리를 이제 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처리가 된 물은 뭘 하냐면 여기에서 소독을 하게 됩니다. 이 소독을 하게, 디스인펙턴트를 넣어가지고 소독을 해서 그 소독된 물은 아까 본 대로 이 하수처리장에서 바로 유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수역으로 이렇게 유입이 되도록, 공공수역으로 유입이 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서 보내게 되는 이 과정이 하수처리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전형적인 하수처리 과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이 파이프도 물론 공부를 하겠지만 주로 1차 침전, 상수 처리에서 이제 1차 침전에 관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이 미생물이 용해된 이
유기 물질을 제거하는 이런 에어레이션 탱크, 포기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침전조, 그 다음에 소독,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수가 처리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다시 이제 글로 표현한 게 하수 처리 공정인데, 그럼 예비 처리라고, 아까 프리리미너리 처리라 그래서 주로 나무 토막, 그 다음에 스티로폼, 그 다음에 렉스, 그 다음에 뭐 찌꺼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하는 그런 스크린 바가 주로 있습니다. 근데 1차 처리라는 것은 뭐냐 하면 주로 우리가 suspended solute, SS라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부유물질이라 그러고, 또는 유기물질 중에 상당히 덩어리가 큰 이런 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처리를 하는 것을 우리가 1차 처리,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처리를 합니다. 물론 이제 고도 1차 처리를 하기도 하는데, 물론 여기에 이제 필터레이션을 하기나 이제 침전을 시키기 위해서 다른 화학 물질을 쓰기도 하는데, 주로 이 생물학적 처리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1차 처리가 끝나면 바로 2차 처리, 생물학적 처리로 갑니다. 생물학적 처리로 가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미생물이 일을 하기 때문에 뭐를 하기 위해서 이 물 속에 우리가 버려진 유기 물질이 미생물에 의해서 산소를 소모하게 되는 원인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주 핵심적인 처리 방법이 2차 처리입니다. 세컨더리 처리. 그 다음에는 지금 이번 하수 처리에서는 이 내용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심각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뭐냐면 우리가 저수지나 댐에 여름이 되면 조류가 발생을 많이 합니다. 조류가 발생하는 그 이유가 실제로 하수 속에 들어있는 질소와 인을 충분히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영양염류로 인해서 미생물이 많이 자랍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조류 발생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만약에 이게 끝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유기물질만 없어진 다음에 3차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3차 처리에서는 주로 disinfection, 소독 같은 것을 우리가 3차 처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고도 처리는 그것에서 침전이 덜 된 물질이 하수 처리장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역시 그 유기물질들은 공공수에서 산소를 소모하게 되는 유기물질을 하천에서 만나게 되면, 그 다음에 하천의 DO가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 생태계가 변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고도 처리라고 합니다. Advanced Treatment라 그럽니다. 자, 그럼 그걸 위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하수 처리, 특히 생활하수 배출수 수질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루 500톤 이상 또는 500톤 미만의 처리 기준에 대해서 주로 뭐라고 하냐면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BOD, 그 다음에 COD, 아까 했던 부유물질, 총질소, 총인, 대장균, 그 다음에 생태독성, 이렇게 우리나라 법이 좀 복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인, 총질소는 아까 본 대로 여기입니다. 영양염류 제거하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부유물질이라는 것은 여기서 본 대로 1차 처리할 때 부유물질에 해당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3차 처리, 침전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 disinfection, 소독을 시킨 후에 공공수용으로 내어 보낼 때는 주로 이 부유물질이 무엇이냐 하면 미생물입니다. 미생물이 가라앉지 않고 성숙되지 않는 미생물이 남아있을 때 이것이 부유물질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BOD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총대장균 수 이런 것은 실제로 여기에서 어디와 관계되냐면 3차 처리의 disinfection, 그러니까 소독에 해당됩니다. 소독에 해당되는 거라서 총대장균 지수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생태독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기물질 또는 용량이 처리하기에 상당히 좀 힘든 물질들이 들어있는 것을
어떤 다른 미생물을 생태 독성에 사용되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생태 독성의 이 지수를 표현하도록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개괄적인 내용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BOD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BOD를 어떻게 계산을 하고, 그다음 BOD 말고는 물 속에 들어있는 유기 물질의 양을 우리가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느냐 이런 겁니다. 자, 그럼 BOD에 해당되는 것이 주로 뭐가 하냐 하면 박테리아가 한다 그랬습니다. 박테리아는 산소와 더불어 물속에 녹아있는 유기 물질을 COHNS라 그러면 주로 단백질 또는 아미노산, 황 뭐 들어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산소를 붙이는 일을 박테리아가 하면서 박테리아는 최종 산물 만들어내면서 에너지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C는 CO2가 되고 H는 H2가 되고 N은 NH3가 되고 NO2, NO3가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산화가 되는 거고, 그럼 합성은 뭐냐 하면 이 미생물을 새로 만들어냅니다. 여기 다른 최종 산물에서 새로 합성된 세포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 COHNS에다가 산소와 박테리아가 에너지가 들어가서 새로운 합성된 세포를 만들어냅니다. C5H7NO2의 분자식을 가지는 물질로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 읽고 난 다음에 이 미생물이 계속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무엇이냐면 내생호흡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스스로 힘이 없어서 죽게 되는 그런 것을 나타냅니다. 결국은 새로 합성된 세포 C5H7NO2가 역시 산소를 받아서 어떻게 되냐면 토탈리 억시데이션 되는 겁니다. 5CO2하고 NH3의 2H2O로 분해가 됩니다. 그럼 결국은 이 미생물에 의해서 산소와 더불어 이 유입된 유기 물질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없어지게 됩니다. 이 없어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의 반응조가 뭐냐면 2차 침전조입니다. 2차 침전조이기 때문에 2차 침전조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2차 침전조는 대단히 중요한 반응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BOD는 어떻게 계산이 하느냐? 일반적으로 BOD를 계산을 할 때 특별히 독성이 있거나 아니면 유기물질의 농도가 높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처음 DO를 첫째 날 DO를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5일이 지난 후에 남아있는 DO를 측정해서 얼마나 희석을 해서 넣었냐 하는 이 P, 그 희석 배수입니다. 반드시 1보다 작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BOD는 D1-D2의 P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디스틸드 워터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필수 영양분을 넣습니다. NPK, 철분, 황 이런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일정량의 샘플을 넣고 전체 이 병의 볼륨을 300으로 만들고 그런 다음에 첫 번째 그게 병이 두 개가 있다면 하나는 첫째 날의 DO를 측정하고 두 번째 것은 5일 후에 남아있는 DO를 측정을 해서 그걸 뺀 값에다가 그러면 이게 만약에 여기에 V1인가 어쨌든 이 테스트 샘플이 15라 그러면 300-15가 이 병에서 처음에 300을 만들겠지만 원래 이것부터 먼저 채웁니다. 15ml을 먼저 채우고 전체가 300ml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BOD를 측정하는 방법이고 그렇게 해서 BOD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DO는 아무리 눌러 담아도 BOD병 또는 물의 물리적인 특성에 의해서 어떤 온도에서도 DO가 15 이상이 잘 안 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해서.
그럼 BOD가 15가 넘어가는 것은 그러면 미생물이 산소가 없을 텐데 그럼 어떻게 이것을 알아내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는 이 식종을 한 경우에 BOD 값은 이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실험실 데이터로부터 BOD를 계산을 하는데 다음은 하수 시료에 식용 오일 시험을 수행한 건데 15ml 쓴다 그랬습니다. 300ml의 비오병에다가 15ml 넣고 나머지 채우면 되겠죠. 얼마냐면 285ml의 희석 용액이 들어가겠죠. 어떤 용액이 들어가냐 하면 이런 NPK, Fe, SO4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가 있는 물을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까 했던 것처럼 첫째 날의 DO를 측정하고 이거는 5일이 지난 후에 DO를 측정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희석시료의 초기 DO는 8.8이고 5일 후에 BOD병을 측정을 하니까 1.9가 남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B1, B2는 뭐냐? 그럼 여기 대응하는 식종한 희석수의 초기와 최종의 DO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기에 영양분을 넣고 희석수에다가 실제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시료의 일부를 넣어가지고 300ml의 BOD병의 DO를 측정하니 9.1이었고 그와 동일한 크기의 BOD병에다가 넣고 5일이 지난 후에 7.9가 이제 측정이 됐습니다. DO가. 그럼 여기는 이 F는 뭐냐면 어떤 팩터냐 하면 결국은 15ml이 시료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85ml이 들어갔겠죠. 그러면 300 빼기 15에다가 나누기 300으로 하면 0.95가 이 F 값입니다. 그럼 P 희석수는 어떻게 되냐면 15ml를 300ml의 병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P 값은 15 나누기 300에서 0.05가 됩니다. 그래서 P 값은 0.05. 그럼 이 값을 계산하면 115.2입니다. 자, 이거 왜 어떻게 해서 이 복잡하게 하게 되느냐 하면 그러니까 설명한 대로 DO는 아무리 어떤 온도에서도 물론 0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15 내지 16, 17 뭐 더 이상 DO를 용기에다가 녹일 수가 없습니다. 녹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녹일 수 없는 특히 그보다 더 농도가 높은 시료의 BOD는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하니까 이 방법으로 측정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하수도 일반 다시 2에서 나머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